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거기 그 171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71쪽입니다. 171쪽. 자, 이 171쪽은 이제 관인문학과 앙조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일종의 이제 이건 좀 설명을 좀 하면, 그 관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관인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인 집단이, 필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인 집단이 사사로이, 이제 하는, 관인 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 행위까지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관인문학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인문학.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관인문학은 특히 이제 뭘 강조하냐면 관인문학은 이 문학의 약간 장식적 기능, 이런 걸 중시한다.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관인문학은 문학의 장식적 기능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약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17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을 보시면 과전법, 직전법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국사 공부하실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사 시간에 옛날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전법. 이거는 이제 뭡니까? 현직 관리.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직전법은 현직 관리.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것이고, 이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건 녹봉으로 주는 거,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쌀로 주는 거, 쌀.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런 거. 그게 녹봉이잖아요. 이걸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막 전 현직 관리 다 줘.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올라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관리한테 토지를 주는 거죠. 토지를 주다가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관수강급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건 읽어보시고 그 172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제 치인을 담당하는 우리가 수기치인이란 말 하잖아요. 그건 좀 한자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수기치인 그 마지막 단락 지금 172쪽 보고 있어요. 수기는 나를 닦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내면이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니까 외면이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기는 한문에서 자신을 의미하고요. 이는 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면 알아두세요. 기와 인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기라고 하고 이는 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시겠죠? 수기 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문학은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73쪽을 보시면 173쪽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첫째 줄에 훈구파가 나오죠. 훈구파는 뭐 그 성리학을 이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 이런 걸 삼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쭉 내려가다 보면 다섯째 줄에 문을 소중하게 평가하는 관도. 관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아세요? 이 관자가 꿰뚫을 관자예요. 꿰뚫을. 초지일관 할 때 쓰는 거예요. 도는 뭐 도겠죠. 도를 깨뚫는다는 거. 이게 관도입니다. 도를 깨뚫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막 뭐라고 나온 건 넘어갈게. 이거 다 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곽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제 지금 여기 관인문학이 있고 관곽이 있는데 그 관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이 관광문학은 그 여러분 교재로 보면 교재 그 173페이지를 보세요. 173페이지. 거기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나옵니다. 대각 또는 관각은 있는 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173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래서 대각 또는 관각은 문학을 관장하는 관청,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관곽문학이에요. 관광문학. 그래서 결국은 이 관광문학이란 건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조정에서 거기다 쓰세요.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이에요. 이게 관각이다, 관광문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정에서 이제 했다는 것을 쭉 나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74쪽에 넷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관각에서 하는 문학을 관광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각이 뭐냐? 조정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와 보세요. 네 줄, 세 줄 내려오면 관광문학의 범위는 조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문학으로 창작으로 한정되지만 관인문학은 관인 집단이 사설화해야 하는 문학 행위까지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써놨죠. 좀 더 사사로운 문학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관인문학이 좀 더 이제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제 동문선 이야기했는데 175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서거정은 한편으로 태평하나 골계전을 졌다고 나왔죠. 이게 이제 비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골계전 할 때 골계는 뭐냐면 해악 플러스 풍자입니다. 해악과 골계가 뭐 다르냐? 풍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에요.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고 골계는 웃기는 것 플러스 풍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희맹 그 밑에 있죠. 강희맹은 그 밑에 단락에 지금 175쪽이에요. 있는데 양초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파초를 기르는 거 이야기 나오고 서거정의 태평하나 골계전 옹하고 촌담 해이를 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촌담 시골의 이야기. 근데 해이가 뭐냐? 여러분 이 글자 아시면 대단한 글자인데 분인데 이게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혹시? 이자. 이게 턱 이자예요. 턱. 우리 얼굴에 턱 있잖아요. 해이가 뭐냐면 턱이 빠진다는 거예요. 턱이 빠진다. 턱이 빠진. 그럼 턱이 빠지면 왜 턱이 빠지는 거죠? 예?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턱이 빠질 정도의 웃기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시골 이야기 촌담 해이. 참 말도 잘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떤 호랑이가 막 밖에 나왔는데 그 배가 고픈데 막 우통 벗은 건장한 남자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먹어야 되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하하 웃다가 내려가 보니까 없어. 자기 먹잇감이.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이제 촌담 회의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건너뛰고 넘어가 보세요. 176쪽의 마지막 단락에 박상, 이행, 박은과 더불어 정사령, 노수신, 황정욱은 해동 강서시파. 여기 이제 해동 강서파라고 했는데 원래는 해동 강서시파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황정견에 이어 진사도가 당나라 시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표현만 일삼는 기교를 써서 새로운 풍조를 일으킨 것을 지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177쪽. 자, 이제 살인문학에서 이제 심성에서 우러나는 소리 이게 나오죠. 김종직과 제자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학파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정몽주에서 그다음에 길제로 가요. 그리고 김숙자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김숙자까지 몰라도 돼. 모르시겠으면 김종직으로 가요. 이렇게 이제 학파가 이어집니다. 그건 좀 알아두십시오. 정몽주, 길제, 김종직은. 그래서 이 김종직은 결국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무학과 문학은 하나로 아울러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도학이 뭔지 모르겠다.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 철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과 철학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주장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이다. 여기는 뭐 엄청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런 것만 알면 돼. 이거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이제 김종직의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일손이 나오는데 178쪽의 마지막 단락에
김일손 나올 거예요.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다. 강경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그 밑에 있죠.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밑줄 치세요. 사초에 올렸다가 이극돈 유자광 일파가 연산군을 부추겨 중앙정치에 진출한 사람을 대거 처형하는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이게 나왔죠. 무오년에 여러분 사화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재앙이란 뜻이에요. 역사의 재앙. 이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갑기을 아닙니까? 이런 사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나이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여창이 179쪽에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정여창 있죠. 이 정여창은 세 번째 단락에 표현보다는 내용을 중시한다. 이 정여창입니다. 표현보다는 내용을 중시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조광조가 나와요. 조광조 있죠. 조광조는 이제 김경필의 핵폭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뭐 긴장을 촉구했고 도학을 펴는 왕도정치 주장.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도학을 펴는 왕도정치 주장. 자, 그 뭡니까 조광조는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요즘 말로 검찰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총장. 이었는데 너무 앞서가려고 하니까 죽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주초위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주초위양을 꿀에다가 이제 그 발라요. 이 간신들이 이게 그 나뭇잎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임금도 순진하죠. 왕이시여 주초위양이라고 쓰였습니다.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것만 갉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다 꿀을 발라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초가 합해지면 누가 돼요? 조가 되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참 옛날 임금도 참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 사형리.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180쪽이 첫째 줄에 있죠. 흥친이 풍륜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산수를 완상하면서 해포를 달래는 문학도 멀리해야 된다. 오직 도학을 위한 글.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이거나 이런 것에 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경덕과 이왕 이후의 방향이 쭉 나오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서경덕에 이르자 방향이 달라졌다. 서경덕은 숨어서 지내서 사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나오죠. 숨어 지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연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왕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181쪽을 좀 보시면 이제 그 181쪽, 이 이연적하고 이제 그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 되게 이양으로 가는 건데, 뭐 이연적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고, 181쪽을 보시면, 181쪽을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둘째 줄에 이왕 나오죠, 이왕. 자, 거기 밑줄 주세요. 시조에서 이연보를 따르고 한시에서 이연적을 계승했다. 그랬죠? 그래서 물러나 도학에 힘쓰는 살인파의 문학이 어떤 경지에 이를 것인가를 이제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인가 그런 정도. 하여튼 결국 이왕의 사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이연적이라는 거죠. 이연적에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서 181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조식 나왔죠. 조식은 도학의 우두머리인데 기질이 달랐다. 성현을 믿고 따르지 않고 스스로 바른 도리를 깨달아 실천하고 됐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8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가 나와요. 이는 이율곡이죠. 작품 창작보다는 이론 전개를 장기로 삼아 이왕의 도학을 수정했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도죠. 한자로 쓸게요. 도가 드러나는 것이 여기다 써보세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한 다섯째 줄 끝에 있죠. 도가 드러나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 제도지기, 도를 드러내는 그릇이다.
이런 제도직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 그 이왕이나 다 이제 철학적인 것을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하여튼 이율곡은 이 제도직이 도가 드러나는 것이 분하다. 자, 그 다음에 방외인 183. 자, 방외인이라는 말은요, 거기 나오죠. 방외인. 네모 방자에 네모 방자. 그래서 네모 박 시선수 박 세제가 뭔지 모르겠다. 제도권. 벗으라고 이런 사람들 밖의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김시습 나왔어요. 김시습 너무 유명하죠. 이 김시습 할 때 시습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부력 여러와 이 나오죠. 그래서 그 김시습은 거기 보세요. 그 위에 막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생육신이라는 건 아실 거고 방해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방해인은 공인된 규범을 거부한다. 거부하고 내심의 반발. 자, 이렇게 써주세요. 공인된 규범을 거부하고 내심, 내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들이 반발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김시습은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나중에 이제 그 좀 더 배우실 건데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쓰잖아요. 그렇죠? 금오산에 가서 금오신화를 쓰는데 안복사 저포기를 포함해서 여러 작품들 쓰죠. 방해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생육신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184쪽. 그 위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그 어디를 보냐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184쪽이 세 번째 단락.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만 아니다. 세조에게 호감을 나타내며 등용되기를 바랐지만 어린아이들의 조롱이나 받는 미친 승려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떠나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시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심유 적불이다. 마음은 유학자인데 하는 행적은 부처석 그 스님이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유명한 말인 거 알아두세요. 심유적불. 마음은 유학자인데 이 사람의 행적은 뭐다? 승려다. 이런 것을 심유적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시를 짓는 데서 보람을 찾았다. 그래서 나오죠. 번민을 서술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죠, 고민. 그러니까 이 번민할 때 민자를 보면 이렇게 쓰는데 서민할 때 이게 일제 재밌죠. 자, 나 이번에 뭐 수능 시험에 정말 막 400점 만점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큰 소리를 쳤어. 근데 수능 시험 보니까 20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집 앞에 문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이 민자가 고민할 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민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에서 심여사 상반, 마음과 일이 어긋날 때에는 제시 무이오, 시를 빼면 무이오, 이 즐거울 오자거든 즐거움이 없다. 내 고민을 시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그 뭡니까 자탄 스스로 한탄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개를 쓰죠. 뭐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쓰고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그 18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금오신화가 나와요. 금오신화. 근데 이 금오신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새로운 이야기.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남현 부주지 여기 나오죠. 염라대왕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승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오신화에는 5개의 작품이 있는데 이제 만복사 적폭이 치유부 벽정기 이생규장전
공공부연로, 라면 부주지. 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 만취 이용남이에요. 이용남술에 만취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뭐 작품이 이제 어떤 내용인 것까지는 뭐 설명은 더 길어지니까 그냥 그런 게 5작품이 금옷이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금옷이나 있다. 이제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제가 또 작품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 도피와 반발의 그 자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교의 국가에서 유교가 아닌 것을 이제 막 믿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도교라든가 뭐 다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는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이 그 187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노비라든가 천민들이 겪는 고난이겠죠. 자, 188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무적 나와요. 어무적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민이다. 지체가 낮았다. 1501년 연산군의 김해에서 장문의 상소를 올려서 천민이므로 벼슬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옛말에 그 집이 위에서 새는 것을 아래에서 안다고 했듯이 정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뭐 했다고 어쩌고 나오죠.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천안신문은 면했다지만 계속 비참하게 살았고 아버지 덕분에 천인으로서 드물게 한문을 익혔다. 자기 골 원님이 매화나무에게까지 세금을 물어요. 여기 보면 매화나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느 백성이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 그래서 장매부예요. 이게 이제 이 작자가 뭐냐면 도끼로 찍을 작자예요. 도끼로 찍을 작자. 두 번째 단락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있어요. 횡포를 규탄했다. 원님이 잡으려 가자 업무적은 도망을 가다가 죽었다. 그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뭐 이제 여러 좀 이렇게 하층민들이 나와요. 그건 뭐 자세히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하층민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쪽에 보면 삼당 시인과 임제가 나왔는데 이 삼당 시인은 당시풍을 모방한 3명의 시인. 189쪽에 7.4를 보세요. 8.7.4. 자, 백가운, 최경찬, 이달은 삼당 시인.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단골인데 다음 중 3당 시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1. 백광운, 2. 최경창, 3. 이달, 4. 허균. 누구겠어요? 허균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풍이 뭐냐? 이 당시는 상당히 어떨까요? 유미주의적인 관점이 상당히 강해요.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송시는 되게 철학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중문학을 공부를 해야 돼. 또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명시감상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당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당시 보면 무조건 유미주의적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미주의적이고 송시는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을 모방했다. 이게 당시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당신 쭉 나오고 임제가 나와요. 거기 190페이지 넘겨보세요. 190페이지. 거기 세 번째 단락이 임제 나왔죠? 아까 임제 이야기했죠? 이분은 이제 한 40세까지 살았는데 1549년에 1587년이니까 정확히는 3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59, 69, 79, 89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도 1시간 760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호협하게 놀다가 20살에 공부를 이제 뜻을 뒀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가의 급제 벼슬을 버리고 후반의 생애를 허비하면서 문학의 정열을 쏟았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법도 밖의 인물이라 그리 아니고선 취할 바가 없다. 원생 몽유록, 수성지 이런 작품 쓰는데 이 수성지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수성지라는 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근심의 성이에요. 근심의 성. 근심을 성이라고 쓴 거예요.
옛날에 보면 감수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다는데 이거를 이제 성이라고 쓴 거예요. 감수성. 이런 개그 프로그램 있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감수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예민해요? 감수성이 예민해. 이 개그맨들이 정말 똑똑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성지처럼 이런 걸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염정시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염정시. 여러분 이 염자가요. 이게 참 재밌는 글자인데 이 염자가 무슨 염자인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쓴 거. 이게 분통 염자예요. 분 알죠? 분칠하는 분통 염자. 그러니까 여기냐면 색깔을 이게 색색자죠. 이게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색깔을 풍성하게 하는. 요즘 말하자면 색조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정 소설이라고 하는데 염정 소설은 다시 말하면 뭐와 같아? 애정 소설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정 시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서 한탄한 시조도 있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일단 폐강가라는 작품이 폐강이 대동강을 폐강이라고 그래요. 밑에서 둘째 줄. 대동강에 사는 아가씨가 봄놀이를 하면서 수양버들 같은 결을 가진 비단을 짜서 춤추듯이 날렵한 옷을 임에게 이제 지어주면서 하는 마음을 지어냈다.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소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임재의 한시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비교 연구 이런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폐강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 191쪽을 이제 보시면 191쪽에 그 위에는 넘어가고 여성 한문학의 등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한문학의 등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한문학을 지었다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한문학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렇지만 나오죠. 192쪽으로 넘겨보세요. 192쪽으로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신사임당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 신사임당은 이율곡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시들을 또 많이 썼죠. 사친 두 번째 단락에 한 일곱째 줄에 유대관령 망친정. 이게 뭔 소리냐면 유자가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 대관령을 넘으면서 친정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유대관령 망친정이란 말 있죠? 한자로 써졌을 거예요. 대관령을 넘으면서 바라본다. 친정. 그 다음에 이제 송덕봉은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난설원이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 허초이. 석인의 누나. 이달에게서 배웠다. 이달은 원래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시선생이죠. 그리고 김성립의 아내였어요. 자, 193쪽. 193쪽. 지금 오늘은 지금 보니까 한 어디야. 194쪽 정도까지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194쪽까지 하다가 거기까지만 할 테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딸과 아들이 이어서 죽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힘을 기울여서 이제 높이 평가했다. 봉선화 가사도 지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허균이 이제 누나의 시를 이제 크게 자랑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실 거고요. 난설원 집이 중국에서 다시 국내에서 간행돼요. 대단하죠.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이옥봉 신분이 천에서 첨노릇을 했다.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씩씩한 시를 지었고요. 분단장하는 여성의 치치를 풍기지 않았다고 허균이 평가했고요. 영월에 가서 이제 뭐 단종을 생각하면서 이제 왕손의 딸이라 두견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누구죠? 이옥봉의 시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옥봉의 시중에 그 몽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몽혼 써보세요. 꿈속의 영혼인데 근래안부 운여하 월도산창 첩한다. 약사봉은 행유적 이거 정말 명문이니까 써놓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자로는 못 쓰겠네. 쓸 줄 아는데.
운전성로 반성사. 보세요. 얼마나 잘 썼는지. 자, 근래는 요즘에 요즘. 안부를 물어봅니다. 안부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달이 사창, 신첩이 있는 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약사모은 만약에 꿈속의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꿈속의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에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을 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꿈속마다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서 너무 얼마나 찾아갔으면 그 원래 영혼은 발자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뻥이지만. 멋지죠. 이렇게 시를 써.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시예요, 시. 이거 뻥이어도 좋은 거예요, 문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옥봉이 이제 그런 시를 썼고, 황진이는 아까 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어쩌고 넘어가고 뒤로 가서 매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매창이라는 그 아까 부안에 가면 매창공원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 매창의 시 중에 이제 뭐 증치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그 두 번 194쪽에 보면 194쪽에 두 번째 단락에 둘째 그 줄에 보면 증치객이라는 시. 그러니까 뭐냐면 취한 손님에게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증치객이 이제 이매창의 시인데 취한 손님에게 드린다. 이 보세요. 이 시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거 여기 책에 안 나오니까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겠.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할게요. 증치객. 이 시는 좀 써주세요. 그냥 우리말로. 자, 어떤 시냐면 취객 집나삼. 나삼, 수수열, 불석, 나삼, 단공, 은정절. 자, 이 무슨 소리냐? 설명해 드릴게요. 술에 취한 손님이 취객, 술에 취한 손님이 자, 이때 집은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 자, 나삼이 뭐냐면 명주 저고리. 자, 술 취한 손님이 명주 저고리를 잡으니 나삼, 명주 저고리는 수수열. 이 수수열이란 건 뭐냐면 손길을 따라 찢어졌네. 손길을 따라 찢어졌네. 술 취한 손님을 잡아가지고 자, 불석 일나삼. 명주 저고리 하나쯤이야 불석. 아까울 게 없다. 아까울 게 없지만 단공 이은정절은 뭐냐면 다만 공 두려워한다. 자, 그 다음에 은정이죠. 은정. 이거는 은정이에요. 은정. 그러니까 주신 은정. 절이란 것은 이게 끊어질 절자거든요. 끊어질 절자. 다만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취한 손님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매창의 이제 성품인데 취한 손님이 명주로 된 저고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몸을 돌려 피하려다가 이제 명주 저고리가 손님의 손에 찢어졌죠. 비싼 명주 저고리지만 아까울 게 없다. 다만 손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정이 이 일 때문에 깨질 게 두렵다. 그러니까 점잖게 이제 자기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쓰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기생이다 보니까 술에 취한 손님들이 좀 이게 집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창이 이 시를 지어서 무색하게 만든. 어때요? 멋지죠? 이 증치객이라는 시가. 되게, 그러니까 이 원문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증치객이라는 시인데, 보세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의미인데, 이걸 돌려서 썼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시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